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 정상화, 층고 제한 규제 해제가 신임시장의 구상인 만큼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최다인 7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석학들은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증권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산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 증권사 IT 인프라 관련 실태 조사에 전면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피드 주택 공급, 특히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현실화될지가 관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는 서울청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수를 받으며 들어섭니다. 과거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강조한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오 시장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그런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5년간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약속한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량을 18만 5천 가구로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이더가 물꼬가 트이고 노후주거지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시작하는 등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과 용적률 규제도 완화가 유력합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꼽은 강남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취임 일주일 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공약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주일 내에 이렇게 열흘 만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과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서울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일부 공공개발을 지원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들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밖 일인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공공방식의 재건축 재개발로 주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 사이 불협화음으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후 곧바로 압도적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시의회를 찾아가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협력과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IT 부문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최근 증권가에 불어난 코로나19 확진자 탓에 금융 인프라 장애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개월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선에 올라서며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각 증권사마다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 등을 실시했지만 전산 사고 등 금융 인프라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증권사 IT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지속 계획이 주요 점검 대상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 폐쇄, 재택, 분산근무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현 금감원장이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BCP를 점검하고 핵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리스크 대응반회를 통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BCP에 따라 증권사에서 코로나19로 전산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데이터 백업은 문제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제재 조치 등을 할 방침입니다. 금융 분야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전산적인 처리라든지 시스템적인 처리가 제대로 완비됐는지 그 부분을 좀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금감원은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증권사를 선정했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대형사가 아닌 중소형사들 위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는 13일 한양증권, 16일 한화투자증권 등을 시작으로 보험 등 다른 금융 권역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조명하는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오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미처 참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와 앤 크루거 존스 홉킨스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서 바이드노믹스와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다자주의를 내걸며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이른바 바이드노믹스가 가져올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해 각국 정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바이드노믹스가 몰고 올 파장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 3대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프리 삭스는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강화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19로 침체기에 빠진 경기에 호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내년 11월 중 중간선거 이후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제프리 삭스 교수는 바이드노믹스가 그린, 디지털 뉴딜을 내건 우리나라와 첨단 기술들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U.S. will grow significantly. Its demand for high-quality, high-tech products that Korea produces will expand significantly. It will be very competitive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electric vehicles, in 5G, in other words, both in the green economy and in the digital economy. 앤 크루거 존스 홉킨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바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크루거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5G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양자 협상 실패를 상기시키며 바이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즉 다자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조명하며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현장 행사와 사전 녹화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바이드노믹스로 미국 경제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경제학계 3대 슈퍼스타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맞았다고 단언했습니다. 40년 만에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증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가져올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내놓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이 상징적입니다. Transformation. This will be the largest, boldest proposal for structural change in the U.S. economy in decades, arguably in more than 40 years. And I believe that this will be the centerpiece of our political debat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oming months. 삭스 교수는 미국의 경제 구조적 변화와 함께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세계 경제 성장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반중 연대로 불리는 쿼드 플러스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 would be very much against the idea of the Quad or the Quad Plus becoming a hard alliance that is viewed as containing China. And I hope that Korea does not make such a choice. And I hope that Korea would say to the U.S., don't make us choose. This is not good for us, not good for you, not good for the world. 삭스 교수에 이어 컨퍼런스 연사로 나선 앵크루거 전 IMF 수석 부총재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 경제가 입었던 피해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온 기업들의 리스크 역시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On one hand, it's quite possible, as I said earlier, that the upturn in the U.S. and elsewhere will witness the resumption of demand above the rate of growth of supply. And if that outlook is realized, the authorities will most surely tighten monetary policy. That would result in higher nominal and real interest rates. 세계 금융의 새로운 흐름이 된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미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은 익명성이 있는 비트코인이 유용한 형태의 통화가 아니라 언제든 폭락과 폰지 사기의 위험을 갖고 있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떠오르는 디지털 화폐와는 연계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세계 상황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하면 러시아 모델이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고 가운데 20%를 금으로 설정한 러시아처럼 한국은행이 금 보유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번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네. 이번에 참가한 석학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까? 일단은 그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이 바이드노믹스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약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260조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예. 이것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린 디지털 뉴딜을 내건 우리나라와 함께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잖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리고 녹색 경제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런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때문에 투자 기회가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주로 이제 유망 4차 산업 분야에서 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삭스 교수는 그 투자와는 달리 수출 분야에서는 기회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자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른바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자 이런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자 이런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 관련한 내용도 이번에 좀 눈에 띕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좀 암호화폐에는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종이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고요?
주변에서 언급하는 것만 들어서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신대공황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인 제임스 리카즈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도 화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봤군요. 네. 예. 탈중앙화,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화폐로 인정받기 어려운 속성이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예. 대신에 이제 기존 종이화폐는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구심이 생기실 텐데 암호화폐랑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디지털 화폐 이 구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혼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달러, 엔화, 위안화, 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종이화폐 있잖아요. 예. 이것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또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임스 리카즈 위원이랑 국내 석학들이랑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거냐 이런 거에 네.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이 갈렸습니까? 사실 신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이 제임스 리카즈 위원은요.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서 사라지진 않겠지만 유용한 형태의 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종의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종교나 거대한 환각처럼 일종의 사람들에게 신념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 이제 국내 석학 중에 한 명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같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화폐보다는 이른바 디지털 금, 그러니까 자산의 저장 가치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선이었는데요. 예. 이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산으로 보다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쪽은 불안정한 도박이다. 다른 한쪽은 저장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네요. 네. 지금 이렇게 요즘에 비트코인이 뜨거운 와중에도 앞으로의 미래를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외국의 석학이 전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입니다. 이곳 일대는 최근 수년간 사설학원이 크게 늘면서 강북 지역의 새로운 학세권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인데요. 변화하는 학세권 지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마포구 대흥역 일대입니다. 수년 새 상당수 학원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백범로 일대 학원가는 신촌역 근처까지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학원인 종로학원도 몇 년 전 중구에서 마포구로 본점을 옮겼습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의 신흥 학세권 지역으로 급부상 중인 곳입니다. 학생 수가 줄며 학원 수도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마포구는 이 같은 흐름을 역주행합니다. 마포구의 학생 10,000명당 사설학원 숫자는 지난해 247.7을 기록해 강남구와 서초구를 바짝 뒤쫓습니다. 전통 학세권 지역인 양천구와의 격차도 점차 벌리는 중입니다. 학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전하려고 좀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쪽이 학원가로 이제 핫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려드는 경향은 좀 많아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마포구의 주거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수년간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데다 집값까지 크게 오르며 마포구는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여력이 높은 30, 40대 중산층이 많이 진입하다 보니 학원가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마포구의 교육 환경 만족도는 서울에서 중하위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강남과 대등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고 새 학원의 수요들이 많이 니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종로라든지 도심권에 있는 어떤 입시 학원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도심이 형성된 주거촌이 형성된 지역들로 많이 젊은 수요층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학세권 마포가 기존 학세권 지역을 넘어 사교육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먼저 마포구의 상대적 강점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점입니다. 각종 정비 사업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여의도, 시청, DMC 등 도심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전통 학세권 지역인 목동, 대치동, 중계동 등지는 재건축, 구축 아파트가 주를 이뤄 교통, 생활 환경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과는 기존 학세권 지역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는 편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서울대 합격률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도 합격률이 높았는데 아직 마포구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흥 학원가가 기존의 명문학군을 앞지르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학군을 되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부분들이기도 하고 중심부에 또 학원이라든가 학군이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다른 수요를 흡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입시 제도의 변화로 사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학세권 지도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최다인 7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 누적 10만 7,5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한 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초당적 그룹이 3, 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에 반도체와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지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7일 현재 지분 5% 이상을 가진 국내 종목은 총 261개로 작년 말 273개보다 12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을 보유했다가 1분기에 지분이 줄어든 종목이 127개로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의 지분율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지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락과 교육, 외식, 교통 지출 등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는 오히려 지출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체 마비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 바로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해 응급처치를 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의료 AI 기업 휴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처럼 총각을 다투는 뇌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김선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트레스, 미세먼지, 식습관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뇌졸중 발생 후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지만 이 골든타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뇌질환 전문 의료 AI 기업 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졸중뿐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을 AI가 자동으로 정량화하는 바이오마커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휴런에 벤처 매거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 의료 AI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상장한 데도 있고 또 상장 앞둔 데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뇌 분야에서 좀 인공지능의 역할이 좀 두드러진다고 들었거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골든타임 내에 처치가 필요한데 막상 응급실 가더라도 신경과 내지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좀 부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그 뇌졸중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딱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대면해서 이제 뭐 파킨슨 같은 경우는 손떨림이라든지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독하고 뭐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 검사 등 이렇게 좀 정성적인 요인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못 보던 부분을 보여주고 이를 진단에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이제 의료 쪽이랑 전혀 관계 없는 분야에 계시다가 이제 휴런에 합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원래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벤처 캐피털에서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있었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제가 바이오 펀드의 핵심 운영 인력으로 바이오 펀드 이제 투자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굳히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AI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높은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북미 내지는 유럽과는 다르게 일단 단일화된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데이터가 좀 관리가 되고 있고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PET-CT라든지 MRI 이제 촬영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질 좋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 AI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고 또 확신을 했고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뷰노에 시리즈 A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의료 AI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간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휴런만의 그런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이제 설립하신 신동훈 교수님이 현직 대학병원 교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 니즈에 맞춰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좀 빠르게 뭐 치매, 파킨슨, 뇌졸중에 대해서 FDA 승인을 추진했고 올 1월에는 이제 국내 의료 AI 업계 중에서는 이제 뇌신경 질환으로는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FDA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이게 FDA를 받았다는 게 사실 엄청난 레퍼런스잖아요. 지금 이제 뭐 4월, 5월 경에는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분석 보조 소프트웨어도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글로벌 임상도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5월에 저희가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 쪽에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의료 AI 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혁신 의료 기기 그 인증과 그리고 보건 신기술 인증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 수가 적용이 이제 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또 시장성도 그만큼 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사실 의료 AI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좀 뭐 캐시플로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뇌졸중 AI 분석 소프트웨어가 이제 미국에서 보험 수가 등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즈 AI라고 하는 이스라엘 업체가 받고 나머지 이제 다른 업체 3군데가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받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동등성을 입증해서 빠르게 미국 보험 수가 등재를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제 기술성 평가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 네, 오늘 휴런의 신명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 혹시 오늘 대원미디어 주가 보셨어요?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제 그 어린이 미디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용갑 합체입니다. 용갑 합체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다 정말 어른들의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다룬 종목이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또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증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엔 누가 되든지 주택 공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죠. 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 주택과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였는데 특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오늘 건설과 철강 또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더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건설과 자재단으로 또 매수가 크게 몰린 하루였는데 다 흐름이 좋아서 어디를 꼽아보면 좋을까요? 그럼 오늘은 GS건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5년간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건데요. 네. 오늘 다루려는 GS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서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중에서도 GS가 또 7%대로 상승을 하면서 흐름을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6% 넘게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번에 건설주들 다룰 때 연초에 건설사들이 목표치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GS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분양 공급 추이인데요. 네. 지난해 증권가에선 GS건설을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레벨업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공급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 기세를 몰아서 창사 이래 최대 분양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60%가 이미 늘었고 올해는 더 많이 최대로 분양을 한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현실성 있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선 충분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GS건설은 올해 분양 계획으로 약 28,600세대를 제시를 했는데 1분기에 벌써 5,500세대를 공급해서 19%가량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1분기 호조에 이어 신규 현장들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분양 공급 계획이 3만 1,000세대 이상으로 상향될 여지가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에 분양 계획을 잡은 게 지금 2만 8천 세대인데 전망 나온 걸 보면 3만 1,000세대까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도 생기겠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은 이달 말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전망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지만 네. 영업이익이 한 21%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도 뭐 앞서 이슈를 체크해보면 매출이 그래도 확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움직임이 없네요. 네, 매출액은 국내 플랜트 매출 공백 영향도 있고 싱가포르와 미얀마 등 해외 매출이 부진했던 탓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주택 분양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가 하반기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보시다시피 하반기의 실적 개선폭이 더 클 전망입니다. 또 가장 이익 기여가 큰 주택 매출 성장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업계에선 주택과 신사업 실적 성장이 펀더멘털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갈 이슈들이니까 하반기 실적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인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선 GS건설에 대해서 한 2, 3년간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주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또 공급 확대 등의 이슈로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도 올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한 5만 3천 원으로 놓고 보면 현재 네. 주가보다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가 나오다시피 한 4만 5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적 기대 크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거 이후를 주도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건설주도 그랬지만 철강주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실 철근이 필요하죠. 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철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도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한 7%대로 상승폭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철강주들은 많은 이슈들이 좀 연결이 된 것 같고 일단 철근 수요는 지금 얼마나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키움증권은 올해 국내 철근 수요가 작년과 비교해서 5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철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은 톤당 83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 철근 가격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또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네요. 네, 기초 철강제 역할을 하는 열연 강판 또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연 강판 가격은 10년 만에 톤당 90만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100만 원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국내 건설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게 이해는 되는데 또 상승폭을 보면 너무 크게 올라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것보다는 글로벌 업황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철강사들이 가동을 크게 축소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최근 감산카드를 꺼내든 것도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중국 정부가 감산카드를 꺼냈다. 사실 이 시기에 꺼냈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철강 생산국입니다. 특히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탕산시에 위치한 23개 철강사에서 한 16곳 정도가 올해 전체 생산량의 30%를 줄이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7곳은 오늘 6월 말까지 50% 정도를 감산하고 하반기에는 30%를 감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수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감산 물량을 우리 기업들에서 받을 수 있다면 참 긍정적인 이슈일 것 같은데 리스크는 현재 나온 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동안 동국제강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이유인데요. 동국제강은 브라질 제철소에 투자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순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적자 규모는 이해가 되지만 1조 원 넘는 건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글로벌 철강 업황 개선에 따라 극적으로 이 제철소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 브라질 제철소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이제 완전히 수익성이 정상화됐다라며 연간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가시권에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브라질 해와라가 안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평가 손실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업계에선 애물단지로 지목되던 브라질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국제강 투자하실 때는 이 이슈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치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순이익이 전년과 비교해서 112%가량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12%면 굉장히 크게 상향이 조정된 건데 목표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앞선 이유들로 동국제강의 주가는 한 달 새 7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평균 목표가를 크게 뛰어넘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철강주들이 또 실적 기대 크게 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더 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더 가는 거야 이런 시각이 있어서 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이 기자 투표는 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잘 이용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하는 게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잘 이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역시 부동산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 당선인은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의 부동산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부동산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활성화를 통해서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있었고요. 또 현재 뭐 35층인 한강변 아파트 충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 규제 개선 공약 등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강남 3구에서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선거 전부터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곧바로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꼽았던 압구정 지역의 현대아파트 7차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그러니까 80평형이 최근 8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6개월 새에 무려 13억 원이나 뛴 겁니다.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에 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누가 되든 간에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을 만드는 데는 사실 여당 측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이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강세로 돌아서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이 0.02%였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1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반으로 상승세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대감이 곧바로 오늘 건설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뉴스앤마켓에서도 GS건설을 다뤘지만 뭐 이외에도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또 건축자재 업종인 한샘까지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건축이 뭐 앞으로 공공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간다고 하니까 이 건설사들에게는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집값은 못 잡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어느 정도 좀 집값 상승세는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또 시장이 고개를 들게 된다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정책의 혼선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앞서서 공공 주도로 서울 시내 2025년까지 3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이사 대책과 예. 또 오세훈 당선인의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좀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그래서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견제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기존 이사 공급 대책도 무리 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서울시장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화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세웠던 공약들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나가야 할 텐데 어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당장 6월 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인데요.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대해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또 GBC 건립 호재 때문에 집값 급등의 우려가 있어서 허가구역으로 묶였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과 함께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 시장이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시의회와 구청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오 당선인이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시장의 규제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어서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할 권한이 전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 같은 것도 시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로 이 성남 부동산 민심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인데 정부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세밀하지 못한 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박영선 후보가 공약했던 공시가격 상승폭 제한 등을 포함해서 정책 보완과 궤도 수정이 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쌩얼은 좀 그래라고 돼 있네요. 네, 쌩얼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말하는데요. 네. 제 쌩얼은 좀 그렇지 않고 좀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본 적은 없죠.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네. 쌩얼은 좀 그래라고 언급한 브랜드에서 성차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런드리샵 가기 좋은 오후, 생얼은 좀 그렇잖아. 모자는 더 깊게, 하루는 더 길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모자를 파는 회사인가 보죠. 네. 오후에 화장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좀 그렇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광고를 보면 이 의도는 이 브랜드의 모자를 쓰게 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맨 얼굴을 가릴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럼 집 근처에 나갈 때도 화장을 매일 하고 나가야 되냐? 또 화장하지 않으면 얼굴을 잘 가려야 되나?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댓글에는 그래서 뭐 빨래방 갈 때도 화장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자는 뭐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항의 댓글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화장을 안 하면 얼굴을 가려야 한다. 확실히 좀 성차별적이고 문제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당연하게 여겨온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광고 기획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 대응이 더 상황을 좀 악화시켰습니다. 사과문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좀 삭제를 한 건데요. 당연히 고객들의 항의성 댓글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고객들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차별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올해 초 한 브랜드는 여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성 고객에게만 할인 쿠폰을 지급을 했는데 이걸 지적한 남성 고객의 계정을 60일 동안 영구 정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도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식으로 항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돈 쓰고 욕만 먹은 마케팅이네요. 이런 사례들이 또 최근에 많이 있었죠? 네, 굉장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엄청 많은데요. 얼마 전에 한 브랜드도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 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용품을 대폭 할인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흥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성차별 논란에 뜻밖의 댓글에서 좀 생기게 됐는데요. 이 업체의 채용 면접을 봤던 지원자가 면접 과정에서 겪은 일을 남긴 겁니다. 뭐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거 동의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채용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댓글은 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결국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기업들에서 공공연하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차별이라는 인식은 있으면서도 정작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잘못된 마케팅이 기업에 오히려 큰 타격을 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는 성차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30대이시긴 하시지만 성차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뭐 할 거 없이 남녀 가릴 거 없이 성차별 이슈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여성가족부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느낀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남성의 절반가량도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앞서 설명드린 기업들 모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야기했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ESG 열풍에 맞게 마케팅도 단순히 파격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기자 뭐 생얼을 보진 못했는데 훌륭하다고 자신을 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는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0.08% 강보합권에 맞췄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 역시 이틀째 이어진 부진에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7%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됐는데요. 옥화의약과 나비 주식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장사 대부분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공공서비스와 부동산 관련주들은 부진했는데요.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은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투자 심리를 일부 위축시켰는데요. 간밤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증시의 상승분을 제한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매일같이 이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K는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 청장과 셀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맞서 LG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를 등에 업고 미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 검토안을 재논의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개최된 6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하고 정부에서는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책 대결의 장이었다기보단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공직 사회에 대한 믿음이 실추되고 정책이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다음 선거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가 차기 지도자를 고르는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장 당선인들 역시 이제는 정치 논리를 벗어나서 시민의 문제를 바로 보고 이성적인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원